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급증세에 정부가 조금 전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급증세에서 본인도 감염됐다는 걸 모르는 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급하다고 보고 우선 수도권 150여 개 지점에 임시로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누구든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익명 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또 특정 지역을 골라서 지역 주민 전체를 검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의심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 장소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일단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선별 진료소를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학가, 서울역 등 수도권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 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코 속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달리 입속의 침만으로도 편리하게 PCR 검사를 하는 방안과 검사 결과를 즉각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됩니다. 정 청장은 검사 참여자가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검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젊은 층이 낙인 효과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정 지역을 골라 집중적으로 전원 검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 상황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백신을 4,400만 명분 외에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진정시키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 하루 500에서 700명대, 다음 주는 이 9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00명에 근접한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는 진짜 900명대로 증가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선택은 누구든 무료로 그것도 익명으로 검사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군포의 한 과자 제조업체. 지난 5일 직원 1명이 확진된 후 직원과 가족 등 26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직원이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일주일 가까이 출근하며 일했는데 이때 집단 감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일은 11월 28일이에요. 이분이 증상이 좀 있었는데 검사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단순 감기로 알고 했던 건지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음식물을 먹은 경우 감염이 더 확산됐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주변 식당 집단 감염 확진자는 189명으로 이태원 카드게임 술집 확진자는 24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6명.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 2월 29일 9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3월 2일 686명과 같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79%인 524명 발생한 수도권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공세적 진단검사 방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 9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 확대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료 진단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야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실도 가득 차버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 역학조사관 2명이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가 지목한 식당에 도착했지만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로 했대요. 그래서 카드 번호 쭉 불러준 거거든요. 현금으로 안 했고 카드? 결국 비슷한 이름의 근처 다른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해 확진자의 동선은 늦어도 2주 안에는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확진자 동선 확인은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경우 2차 대유행 당시 43명이던 역학조사관을 얼마 전 72명으로 늘렸고 다시 25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한 밤 9시까지는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위급한 환자가 집에서 며칠씩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하루하루 갈수록 증상이 안 좋아지시는데 혼자 안방에 계시다가 화장실에서 한 3번 정도 쓰러졌다가 깨셨나 봐요. 어떤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추가로 병상을 늘리면 의료 인력도 그만큼 충원돼야 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일반 중환자실보다도 더 2~3배가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폭증하는 서울시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 150개를 확충해 서울의료원과 다른 시립병원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해 연말까지 331개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제때 공급되는 건지 안전한 건지 궁금증들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해외 제약사의 제품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책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 가운데 선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영국 생산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 내 접종 물량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해 충당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국내 공급까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분량은 국내에 우선 공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초도 물량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백신의 효과 지속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아직 확실치 않아 더 자주 맞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 백신을 빨리 도입할 수 있다는 건 유리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외부 연구진들이 임상 3상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검증한 논문이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수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비까지 무료로 해줄지 일부 지원해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 독감 백신처럼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고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전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제 스키장이 문을 열 때입니다. 이 스키장과 빙상장이 겨울철 감염 거점이 될 수 있다 보니 정부가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정밀하지 않아서
혼선이 걱정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키장 매표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즌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단 앞뒤 간격은 한 팔 정도입니다. 슬로프로 올라가는 리프트 앞에는 직원들이 나와 거리 두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줄이 길다 보니 뒤로 갈수록 사람 간 간격은 계속 줄어만 갑니다.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빙상장 같은 실내 시설은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아예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스키장 같은 실외 시설은 입장 인원을 1.5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2단계에는 3분의 1로 하는 등 단계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리프트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또 다 안전하게 해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스키장의 식당 내 음식 섭취는 1.5단계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을 대체 어떤 곳으로 할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장 전체 면적이나 슬로프 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리프트 수용 인원으로 할지 이걸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게 스키장 오픈을 준비하였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 더 안전하게 스키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방역 지침까지는 만들었지만 입장 규모의 기준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당분간 혼란이 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특정 업종을 콕 찍어서 이른바 핀셋 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이 형평성 논란도 많습니다. 이틀 전까지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된다고 하다가 2.5단계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둘 다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업주들은 불만이고 담당 공무원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합무술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관장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알파로 격상될 때 킥복싱은 못하고 복싱과 무에타이는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운동 되고 저 운동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끝나면 혼자서 이렇게 샌드백도 치거든 이렇게. 킥복싱을 배우던 회원들에겐 발차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기간에는 복싱만 가르치겠다. 지침을 내려보낸 서울시에 문의해봤습니다. 기준은 격렬함이었습니다. 복싱은 손 주먹과 주먹이 오가잖아요. 복싱은 이제 발도 내고 킥도 내고. 담당자들조차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주관적이에요. 애매해요. 주짓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짓수를 격렬하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은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실내 골프 연습장, 헬스장 같은 모든 건물 내 운동시설은 아예 문을 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에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대1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북적북적거리고 막 그런 센터가 아니거든요. 뭉뚱그려서 다 닫아버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학원엔 엄격한 선제적 조치를 내리면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PC방엔 왜 관대했는지, 실내냐 실외냐는 단순 잣대 역시 논란입니다. 같은 실내 시설인데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영화관이나 오락실, 마스크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목욕탕은 시간 제한은 있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업종별 묻지마 금지보단 정부가 스스로 정한 4제곱미터당 1명 정도의 공간 확보를 감안해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마다 칸이 막아져 있어서 2, 3명 들어와가지고 자기 또 지인과 가족끼리 와서 치기 때문에 전혀 방역도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여기는 영업 금지되고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가 영어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을 한다니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이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서 접대를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 연관성이 인정이 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자리 검사 3명 중 2명이 자리를 뜨기 전까지 계산된 술값은 481만 원. 검찰은 이 금액을 접대자인 김봉현 씨와 술자리를 주선한 이주영 변호사까지 포함한 5명으로 나눠 1인당 96만 2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일찍 돌아간 두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은 100만 원 이하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봉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술자리를 제공한 자신은 술 한 모금도 안 마셨고 여성 접객원도 검사들에게만 제공됐는데 함께 향응을 즐긴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용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평등하게 나눈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들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수사팀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들이 본인들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 수사할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가장 최적의 어떤 조건을 해서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형태로 수사를 멋지게 결론을 내준 거다, 검사들을 위해서. 검찰은 술 접대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들에게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뇌물죄 판례에는 과거와 미래에 맡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직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사들도 이주영 변호사한테 얻어먹는다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김봉현 씨는 그날 처음 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주영 변호사와 그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인터넷에는 술 접대 사건 수사 결과를 비꼬는 사진들이 회자될 정도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조직에서 이건 뭐 무관용이고 뭐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 착수 전에 뭐 그냥 우연히 얻어 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를 봐주고 하겠습니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 앞에 공허해진 검찰총장의 다짐.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로 구성된 우리 법에서 검찰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생기게 만들어요. 공수처가 이래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검사 술접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억대의 돈을 받고 라임 펀드 판매 로비에 나선 혐의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알려지고 나서야 수사가 급 진전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부탁한 혐의입니다. 김봉현 씨는 2달 전 옥중 입장문에서 이른바 야당 정치인 로비 혐의를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대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월 남부지검장 면담 때 보고를 받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국감장에선 총장 보고 뒤 5달이 지나도록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요 지금 핵심자가 좀 도주 중에 있어 해외에 가 있어가지고 수사가 조금 지체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김봉현 씨와 동업 관계인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이 잡히지 않자 윤 위원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영홍 회장은 아직까지도 도주 중이지만 검찰은 김봉현 씨가 입장문을 낸 지 19일 만인 지난달 초 윤 위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가변적이라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증거가 새로 확보될 수 있다며 수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지는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봉현 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지난달 불러 조사하는 등 라임 사태 관련 여권 정치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신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나라 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 일자리 사업인데요. 그런데 경기도 파주시의 한 기관에서 20대 청년들을 뽑아놓곤 각종 자비를 떠넘기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느낀다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건물.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10년 넘게 방치된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린 사람들은 건설업체 인부가 아니라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선발한 청년 인턴들입니다. 건물 바닥에 화학 코팅제를 바르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3M 마스크를 끼고 했는데 다 어지럼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해서 바깥에서 3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이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해가며 일을 끝냈다고 합니다. 도시 코팅을 부를 때 유독물질이라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근데 돈 없다, 우린 돈 없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7월 5개월 계약으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턴 10여 명을 뽑았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자격 요건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 인터넷 연결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기록도 인터넷이 안 돼요. 원래 저희가 저희 핫스팟으로 쓰고 있다가 핫스팟을 너무 많이 쓰니까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무는 물론 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부터 마을 담장의 벽화 칠하기 같은 몸으로 때우는 일까지. 그냥 잡고 같았어요. 또? 왜 우리만 가야 돼? 그거에 항상 답은 그냥 청소년들이니까. 그냥 나이 어린데 되지 뭐.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내야 했습니다. 청년의 아이디어, 청년스러운 사업 생각 이런 걸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센터장은 도시재생 강연을 한다며 청년 인턴들을 모아놓고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인턴들의 증언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청년 인턴들 내가 봤을 때 너네 도시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냐? 한 명도 없다. 어디 뭐 좋은 회사 못 들어갈 것 같다. 이 센터장은 올해 초엔 또 다른 20대 임시직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쁘네요 하면서 제 어깨 옆에 이제 팔뚝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어깨 동무하고 뭐 저기 나중에 밥 먹으러 가자.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센터 측은 청년 인턴은 여러 희망 일자리 중에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으로 뽑았던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주시는 시행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게 생긴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파주시는 문제가 된 센터장에 대해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기 발령 중인 센터장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12월 25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올해 희망 일자리 사업. 5개월간 페인트 칠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 해보셨던 적 있으세요? 처음 했죠, 여기 왔어. 네, 서울에서 모르니까 유튜브 보고 공부.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와요? 페인트, 뭐 DIY 막 이렇게. 하지만 희망을 심어주진 못했습니다.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희망 일자리 아니고 절망 일자리. 관리자들의 본능이 정말 이 희망 일자리를 망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간다 신수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다국적 기업 옥시 측이 제품의 유독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밝혔습니다.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법률 자문의 대가로 9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 2011년 옥시가 의뢰한 서울대 조모 교수팀의 제품 안전성 중간조사 결과입니다. 쥐 대상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면 만성염증과 간질성 폐렴 등이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임신한 쥐가 사살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유해성에 대한 내용은 통째로 빠졌습니다. 김앤장은 유해성이 빠진 최종 보고서만을 근거로 재판에서 폐손상은 옥시 제품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김앤장이 중간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이미 알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도 모두 참석한 상태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후에 김앤장은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미팅 결과와 소송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검토했던 부분을 김앤장은 옥시의 민영사와 행정사건 43건을 담당하면서 2011년부터 4년간 95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참위는 김앤장이 제품의 독성 관련 정보가 최종 보고서에 누락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험 책임자인 서울대 조모 교수는 현재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다툼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손해를 감추려고 큰 돈을 썼다라는 것이 반인륜적인. 김앤장 측은 서울대의 중간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 변론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대형 배관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후 배관의 상판이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가 4.5m 높이의 대형 집진 배관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두운 공장 내부를 1시간 30분간 수색한 끝에 홍 씨는 3시 27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부식된 상판이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했고 고압의 집진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식이 된 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아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소결 공장은 가루 형태인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가공하는 시설로 분진이 많이 날려 대형 집진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소의 경우 낡고 노후화된 배관 설비가 많아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배관이 섞거나 마모가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서 있고 하면은 그 밟으면 밑으로 쑥 빠지는 거죠, 사람이.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이어 부실 설비로 인한 산재가 또 발생하면서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쟁점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여당, 절대 안 된다는 야당, 국회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명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본회의는 잠시 뒤인 8시 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만 처리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일단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에는 김기현 의원이 나서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도 공수처법에 대한 맞불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회의의 법안 처리와 공수처법 찬반 토론 상황을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목청을 높여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독재로 물러자!
국제로 만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본회의.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과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화 타협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겁니다. 공수처는 추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언론도 이 검찰의 과잉 권력을 통제를 못한 겁니다. 의석에선 박수와 야유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을 비롯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대북 전단을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 3개 법안을 제외한 110여 개 법안은 모두 표결 처리됐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에 대해선 반대 토론도 있었지만 무난히 통과됐고 상법과 경찰법, 5.18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이 법원을 토론해야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오늘 통과를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오늘은 무제한이 불가능해졌어요. 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되면 공수처법은 바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남북관계 발전법과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텐데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이 24시간을 다 쓴다 하더라도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에는 법안 통과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 공정경제 3법, 그동안 재계는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할 거라면서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오늘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재벌개혁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크게 한 발 물러난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문제 삼지 않은 건데요. 정의당은 배신을 당했다 하고 시민단체들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인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를 방조해온 거수기 이사회. 이를 바꿔보자고 상법 개정안에 넣은 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입니다. 그동안 감사위원은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선출해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이를 바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주주들이 별도로 뽑아 이사회에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수정된 법안에서 이 분리선임제는 유지됐지만 또 하나의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 3%만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던 걸 개별 3%씩 인정하는 걸로 대폭 완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5명일 경우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하면 18%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가 원안과 비교해보니 GS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1% 이상, 두사는 37% 이상 의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크게 감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개별 3%로 하게 되면은 대주주 측에서 지분율 쪽에서 본인들의 의결권을 더 늘리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자 구조, 계열사 간의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왜곡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 회사의 소액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다중대표 소송도 후퇴했습니다. 원안에선 지분 0.01%만 있어도 소송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걸 0.5% 주주로 대폭 강화한 겁니다. 시가총액 440조 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0.5%의 지분 가치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0.5% 지분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혀 다중대표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업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이나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 고발권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수정 처리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전경련은 우려를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1년씩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이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이 오늘 새벽 교도소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는 말 한마디에 교도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황당한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교도소 측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BJ 2명이 승합차를 타고 경북 청송의 경북북부 제1교도소 경비초소에 도착한 건 오늘 새벽 3시쯤.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경비 직원은 신원 확인 없이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초소를 통과한 BJ들은 제1교도소 바깥 정문까지 무려 1km 넘는 거리를 아무런 제재 없이 달렸습니다.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모두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 문인 바깥쪽 정문은 아예 지키는 사람 한 명 없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2개의 문을 지난 BJ들은 교도소 내부 접견실과 관사 등을 30여 분 동안 생중계한 뒤 왔던 경로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왜 열려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직원이 그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봤지만 한 시청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교도소 측은 침입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선 교도소 측은 초소에서 출소자 관련 1차 신원 확인이 부실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실제 출소하는 재소자가 없었지만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아침에 내보내거든요. 이제 확인을 신문하려 실시해야 되는데 교도소 측은 다만 BJ들이 마지막 안쪽 정문 통과를 시도하지는 않았고 재소자들이 있는 생활시설까지 진입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은 BJ 2명을 형사 고발하고 관련 직원들을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폐지를 팔러 나가면서 평소 치매를 앓던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문을 잠가버렸는데 그 바람에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창문 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고 집 내부도 심하게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을은 바닥에 소방관들이 불빛을 비추며 수색을 합니다. 거실에서 84살 신모 씨가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3년 전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혼자 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셨고요. 동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사고는 79살인 아내가 외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모아둔 폐지와 고무를 팔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옷도 모으고 폐지도 모으고 막 박스도 모으고 막 그래요. 그 아침에 5자루로 담더라고. 그거 팔러 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이 집 밖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잠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십 년간 인근 시장에서 마늘을 팔던 노부부는 3년여 전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폐지와 고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살아보시겠다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싫어요. 경찰은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간호사의 학대로 생후 닷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에 빠진 부산의 아영이 사건, 작년 말쯤 발생했습니다. 이 간호사의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아영이 말고 1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간호사.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던지듯 내팽개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0월 생후 닷새 된 아영이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간호사 39살 A씨가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은 아영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를 포함해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14명의 아이가 A씨에게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간호사 A씨에 대해 상습 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리 CCTV를 다 확인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조금씩 거칠게 다른 게 있어가지고. 특히 경찰과 검찰은 아영이의 뇌 손상이 간호사 A씨의 학대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아영이 가족은 사건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처음 가해 간호사 A씨를 대면했습니다. 상습 학대 사실이 밝혀지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간호사가 10년이나 근무했으면 저희 큰애들도 거기서 다 병원에서 나왔는데 큰애들도 있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참 그렇죠. 이거 뭐 애들이 다 학대를 좀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영이는 사건 발생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아영이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가입자가 3,800만 명이나 되는 실손보험, 병원들이 대놓고 이 실손보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보습 크림을 팔거나 멀쩡한 눈의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등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요. 결국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실태를 먼저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그런데 엉뚱하게 피부 질환 치료가 인기라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에게 피부가 가려워왔다고 하자 바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실비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시면은 좀 좋은 로션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실비가 적용이 보통은 되거든요. 그리곤 38,000원짜리 보습 크림을 추천합니다. 여러 번 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씁니다. 진료에 걸린 시간은 단 3분. 보험회사에 낼 서류를 미리 준비한 간호사는 보험 환급액까지 알려줍니다. 38,000원 상품권은 몇천원 빠지고 받으실 거예요? 병원에 낸 돈은 88,800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돈을 계산해보니 사실상 10,000원 정도로 보습 크림 2개를 산 셈입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으로 보습 크림을 사는 건 이미 온라인에선 유명한데 이렇게 산 크림을 대파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냄새도 막 강하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는 피부 클리닉도 앉자마자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미백과 기미 제거를 위한 피부 관리 비용은 10번에 66만 원. 그런데 상담사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절반 가격에 된다며 방법을 알려줍니다. 고객님 실비 언제 드셨어요? 자기보다는 5,000원 많은 거죠. 19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으로 거의 전액이 환불되니 도수 치료를 끊으면 피부 관리는 절반 값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객님 하게 되시면은 190 결제하고 그건 환급 받으시고 추가로 얘만 33만 원만 결제해 주시면 되니까 금액이 훨씬 많이 세이브 되긴 하죠. 산후조리원에선 산모들에게 도수 치료로 체형 관리를 하라고 광고하고 보험료를 노리고 건강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안과도 있습니다. 도수 치료가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는 1,000원, 근데 어디서는 30만 원. 가격 편차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과잉하는 진료에 대해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과도한 병원 이용도 문제입니다. 2018년 기준 병원 이용 횟수가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는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도 11곳이나 됩니다.
결국 늘어난 보험회사 비용은 전체 가입자들에게 전가됐고 이는 매년 10% 가까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다 보면 당연히 가입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MRI나 도수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기인데요.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은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내라는 것. 1년간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건 비급여 진료. 꼭 필요한 치료비 말고 과잉 진료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짓게 됩니다. 비급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할인 할증도 필수 치료에서 다소 벗어난 그 비급여 행위에 한해서만 그 할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험료는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 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5% 내려가는 반면 5등급, 즉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로 1년간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3배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험료 15,000원을 내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3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월 6만 원으로 300% 더 붙어 4배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기 부담료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상품 대비 10%에서 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과잉 진료나 의료 과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며 이를 위해 가입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 10%포인트 올리는 등 본인 부담도 다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인데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쉽게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을 출발해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으로 향하던 통근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기간제 근로자인 20대 청년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숨진 청년은 지난달 전역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첫 월급날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출입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유리창은 사고 충격에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대전에서 출발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금산 공장으로 가던 중 통영 대전고속도로 금산나들목 부근에서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았습니다. 3번 정도 쿵 하고 나서 차가 뒤집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섰거든요. 사고는 통근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면서 발견을 못하고 그 탱크로리 그 후면을 받은 거죠. 졸음운전을 해서 못 봤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앞자리에 타고 있던 한국타이어 기간제 노동자 22살 신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탔던 동료들에 따르면 숨진 신 씨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또 군대에서 전역한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 기간제 사원으로 취업해 타이어 중간 재료 운반 업무를 해왔습니다. 4조 5교대 조원으로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일정으로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는 고된 업무였습니다. 특히 내일은 신 씨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한번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일터로 향하던 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22살 젊은이의 사연에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랬더라고요. 신탄진에 할머니 집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할머니 집에 넘어간 거고 내일이 월급날이라더라고요.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야근 뒤 새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직원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집에서 하는 파티, 일명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감염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6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니란 생각이 방역의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코로나19 확산에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모임은 다 취소를 했고요. 저희 딸이 12월 23일에 생일인데 생일 파티도 못 해줄 것 같고 저도 또 안 걸리라는 법은 없고. 대신 늘어난 건 바로 지인이나 가족과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 증가세는 여러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케이크 같은 홈파티용 식품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어났고 홈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와 주류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홈파티용으로 추정되는 서너 명분의 다인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유통업계는 홈파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호텔의 디너 배달 서비스에 뷔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도 홈파티 관련 콘텐츠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홈파티만큼이나 커지는 감염 우려. 홈파티는 과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집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해이해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전파 경로 1위가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홈파티를 할 경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식사, 음주하시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 두기 2m를 하시는 것이 최선. 손 씻기 자주 하셔야 되고 환기를 하셔야 되고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사적 공간의 홈파티를 강제로 막을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파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두 차례 연기가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인권사법팀 윤수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 내일 윤 총장이 출석을 한다고 합니까? 네, 안 그래도 윤석열 총장의 참석 여부를 두고 조금 전까지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예. 오후엔 입장을 내겠다던 윤 총장 측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지 내일 아침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상황에선 징계 절차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불참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무부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이 아예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됐고 해명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무부가 규정을 어긴 채 징계위를 강행했다는 거죠. 따라서 대신 참석하는 대리인들은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따지기 전에 감찰과 징계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입니다. 또 징계위원들에 대한 이 공정성 시비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하는 검사위원들의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위원들의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니까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의 혐의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인데 어떻게 판단이 될지 관건이 되겠죠. 네, 대검의 법관 사찰 문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이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미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총장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정상적인 업무였냐가 쟁점인데 법무부는 윤 총장이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사찰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윤 총장 측은 단지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만 정상 업무라면서도 윤 총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딱 한 차례만 작성됐고 또 나중에 폐기할 문건이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윤 총장 측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어느 정도는 인지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당장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윤 총장 측은 내일 징계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뭐 다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정당성 논란을 이제 의식한 징계위가 이들 상당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사실상 하루 안에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징계위가 법조계 안팎의 관측대로 정직이나 면직,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 집행은 이제 대통령의 몫입니다. 최근 청와대 기류로 볼 땐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벗어나진 않을 걸로 보이죠. 이후 윤 총장 측은 다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겁니다.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 정지 신청부터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 소송도 낼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중징계가 아니라 징계위원 간의 이견으로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예. 이럴 경우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전체가 만만치 않은 역풍에 휩싸일 게 불가피할 텐데요. 변수가 많아 내일 당장 결론이 날지는 예단이 어렵지만요.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내일이 중대 고비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환 기자였습니다. 자,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고 일부 변호사들도 성명을 통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대검찰청 입구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이나 단체가 보낸 대형 화환 20여 개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변호사 612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 파괴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 불교와 원불교 인사들은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불교인 788명과 원불교인 450여 명은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의 오만과 특권 의식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선택적 수사로서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 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의 대선 후보라는 정치 행위를 즐기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개신교계에 이어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의 행동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 동일체라는 명목으로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시민단체 500여 곳도 전국 9개 검찰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70여 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데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이제 공정거래법 두고서 민주당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안건 조정이라고. 네. 이견이 있는 법안을 3대3 여야 동수가 합의하도록 한 절차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열린민주당 도움으로 처리했듯이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정의당 도움을 받아 처리했는데 네. 이 법안이 전체 회의에 가서는 뒤바뀐 채 처리된 겁니다. 관련 상황 먼저 보시죠. 네.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비춰봤을 때도 이 수정안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보여줬었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심한 자괴감을 많이 갖습니다.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거면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내대표로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낮췄다. 또 적발돼서 몇백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이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사권을 분산하고 기업을 덜 위축시키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공정위가 기업들의 눈치를 본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일부 수정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서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걸로 애초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다음 회의에 가서는 이걸 뒤집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없애면 시민단체나 담합에서 빠진 기업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게 되니까 감시가 좀 더 적극적이겠죠. 네. 또 검찰이 직접 수집한 첩보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조사도 빨라질 겁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상당히 위축되겠죠. 특히 지금 정부 여당 최대 화두가 검찰 개혁인데 직접 조사 착수는 검찰 권한이 더 커진다라는 뜻도 되니까 모순이다라는 우려도 있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정의당은 발끈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두 당 사이에 잡음이 또 있었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의당이 오늘 두 번이나 관련해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네.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남성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남성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류의 그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네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 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타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지적을 하니까 정의당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의당은 김 의원의 항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논평 내용을 안 바꿔주면 낙태죄나 중대재해법 등 정의당 입법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네. 이게 외압이나 갑질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낙태죄에 대해 남성 의견을 묻지도 못하는 게 폭력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답정너식 행태를 보인 정의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말 그대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중부 지역 곳곳에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북부에선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중심지 산마르코 광장.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관광객들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상점마다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이고 급기야 수로를 오가던 곤돌라까지 물에 잠긴 땅 위로 동원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의 침수를 막기 위해 우리 돈 약 8조 원을 들여 홍수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7년 공사 끝에 지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조수 높이가 130cm를 넘기면 차단벽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보된 수위는 125cm여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베네치아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도시 모데나에도
30년 만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물에 잠긴 마을에서 수륙 양용차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Adesso qui ci sono tutti i garage sotto acqua, c'è chi ha lasciato la macchina dentro, quindi 이 지역엔 지난 일요일 밤부터 이틀 동안 무려 300mm의 비가 쏟아져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반면 인근 산간 도시 벨루로엔 1m 넘는 폭설이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 정도인 이탈리아에서 하루 동안 홍수와 폭우, 폭설이 동시에 발생한 셈인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1월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11월 평균 기온에 비해 올 11월은 0.8도 높았는데 특히 유럽은 2.2도나 더 높았습니다. Wetter and very stormy. Storm Alex swept across the region, causing destruction, flooding and claiming lives.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만 높아져도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며 각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6개월 만에 남한을 향해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말을 문제 삼은 건데 사실 전체 발언을 살펴보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망언이라면서 담화까지 낸 이유가 뭔지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은 모양이라며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관계 단절을 경고했던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강 장관의 망언이란 지난 5일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 방역 조치에 대해 한 발언입니다. I think this challenge, in fact, has mad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 i.e. more closed, very top-down decision-making process where there's very little debate. 확진자가 전혀 없다면서도 북한 정권 차원에서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The regime is very intensely focused on controlling the disease that they say they don't have. So it's a bit of an odd situation. 이상하다는 평가에 권력 2인자인 김여정이 직접 응대한 셈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직접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해왔습니다.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밝힌 의진자 수는 지난 9월 1,700명에서 지난달 8,500여 명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방역 등급을 초특급으로 올린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방역의 성공적인 대응 이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갖게 된 것이고.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부 지원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북한으로선 강 장관의 발언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나세훈. 딱 2경기 만에 말 그대로 핫해진 프로농구 선후배 콤비가 있습니다. KT의 허훈, 박지원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 KT의 6연승을 이끌었던 해결사 허훈과 신인 박지원. 대학 시절부터 이름을 날린 최고의 가드 콤비가 3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1학년이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많이 놀아줬죠. 챙길 때 챙겨주고 리더십 있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좀 바짝 놀아놔야지. 1학년인데 많은 관중 앞에서도 쫄지 않고 대범하게 하는 게 정말 그때 약간 좀 뭔가 되게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장난기 많던 4학년과 모든 게 낯설었던 신입생 사이. 정말 프로에서도 변한 건 없습니다. 알아요 형? 왜? 저 동생이 보내줘서 알았거든요. 그 포카리 물 있죠. 이걸 따고 먹어야 돼서 그냥 짠 거예요.
안 나오잖아. 원래 연세대학교 출신 아니었는데. 여기 촌스러워. 오히려 자신의 부담을 덜어줄 절친한 후배가 들어와 허훈이 더 신이 났습니다. 형 카메라 빨이 장난 아니야. 형은 슈터야 지원아.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후배 챙기는 건 선배의 몫입니다. 일상은 노려보겠습니다. 중요하지만 받아야 된다고.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팀이 두 번째야. 일단 신인생 첫 번째야. 스웩이나 자존감을 그냥 진짜 자존감 끝. 이거를 배우고 싶어요, 저도. 허훈이 군입대를 1년 미루는 걸 고려할 정도로 가드짐에 안정감을 더한 박지원의 입단. 두 선수의 목표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시즌에 만약에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만약에 시즌을 못 끝낸다고 치면은 내년에는 좀 모든 걸 걸고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막내로서 분위기 메이커를 굳은 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형들 도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19살 리베로가 화제입니다. 입단 1년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차고 국가대표까지 넘보고 있는 장지원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소개합니다. 케이타의 강서브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김정우의 강타는 물론 허를 찌른 연타도 블로킹에 맞고 튄 공도 어김없이 몸을 던져 살려냅니다. 왜 장지원 선수가 계속 선발 리베로로 뛰는지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카드의 고졸 2년차 리베로 인터뷰가 꿈만 같다는 19살 장지원입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상상은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개인 이렇게 인터뷰는 해볼 줄 몰라가지고 좀 신기해요. 포지션 특성상 상처가 수두룩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기 위해 무릎 보호대도 없이 몸을 날립니다. 빨라지는 느낌? 엄마는 뛰라고 하는데 무릎 다치고 한다고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신영철 감독은 뽑을 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리베로는 여호연 선수인데 그 정도까지 충분히 성격이나 보면은 가능하지 않나. 입단 1년 만에 주전을 꿰찬 장지원은 현재 디그 부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사 뜬 것도 저한테 보내주면서 애들이 칭찬 많이 해줬어요. 엄마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고 하니까 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맘속으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리시브면 리시브, 디그면 디그 다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게 제일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태극마크 한번 달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MBC 뉴스 12월 중순이 다 되도록 좀처럼 눈 소식이 없는데요. 오늘 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중북부 곳곳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고요. 그 밖에 수도권 지방은 눈보다는 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울은 오늘 밤보다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고요. 기온은 더욱 오르면서 출근길에는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미세먼지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스모그가 들어오고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하늘빛은 온종일 흐리겠고요. 낮부터 중부와 전북에서는 눈이 날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2도, 대구 0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에 또 눈이 예보돼 있고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